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8월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아주 기이한 챌린지가 유행했었습니다. 일명 화장실 챌린지. 이게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나 비누 같은 비품을 몰래 훔친 뒤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인증하는 챌린지였는데요. 처음엔 비품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점점 더 애들이 대범해지더니 아예 절도 챌린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학생들은 교내에 있는 컴퓨터, 소화기, CCTV, 그리고 이렇게 사진처럼 변기까지 신나게 훔치면서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아 너도 나도 업로드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그 물건이 고가거나 더 훔치기 어려울수록 환호했고 SNS를 통해 아주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용된 SNS는 짧은 동영상 컨텐츠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었죠.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는 약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가볍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으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특히나 10대들 사이에서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반면에 부작용도 심상치 않죠. 더 많이 노출이 돼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이들은 자극적인 챌린지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까지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틱톡에서는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또는 숨을 꾹 참아가지고 짧은 시간 정신을 잃는 일명 기절 챌린지가 유행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탈리아에서는 이 챌린지를 따라하던 10대 소녀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점 빼기 챌린지도 있었는데요. 화학용품을 신체 부위에 발라서 점을 없애거나 또 날카로운 걸로 이걸 파내는 모습까지 정말 각종 생각지도 못했던 엽기적인 영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이름은 잭 레이덤. 18살 10대 청소년인 그는 미국 뉴저지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연상의 여성 세라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여느 10대처럼 틱톡 영상을 즐기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또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서 틱톡에 올리고 있었죠. 그의 컨텐츠는 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하고 자극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잭이 이게 틱톡에서 대인기를 끌만한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4일 무심코 집 밖을 봤는데 이웃집에 살고 있던 던햄 가족의 둘째 아들 17살 소년 한 명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고요. 그 길로 나가서 자신의 차를 몰고 속도를 점점 올렸고 옆집 소년을 거의 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정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잭은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남긴 후에 신나가지고 자신의 틱톡에다가 업로드하게 되죠. 근데 이때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과거 어떤 영상보다도 더 빠르게 조회수가 증가를 했고 여기에 잭은 흐뭇해했는데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씩씩거리면서 그를 기다리던 이웃집 더넴 부부와 맞닥뜨립니다. 이 이웃집의 엄마는 캐서린 더넴이고 아빠는 그 당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던 51세의 남성 팀 더넴이었습니다. 사실 잭과 이 가족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년 전 그때도 잭은 이 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 굉장히 요란하게 난폭 운전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던 더넴 가족이 항의를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잭이 그들과 막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서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리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특히나 그 영상들에선 엄마 캐서린이 장주 등장합니다. 잭은 그녀를 약간 조롱하듯 캐런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에서 캐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소위 김여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백인의 중년 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잭이 올렸던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What are you gonna do, Karen? That's not my name. So get my name
자, 옆집 부인인데 You okay, 캐런이라고 Karen? 부르니까 그거 내 이름 아니야. Go ahead, get my tag. 짜증나죠. Get my tag, Karen. My name is not Karen. 야, 내 이름 캐런 아니라고. Get my tag. It's okay. 근데 뭐 별다른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MFA. 약간 계속 일부러 캐런이라고 부르면서 놀리는 듯한 영상을 찍고 있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잭은 더넴 가족의 첫째 아들인 21살 윌리엄과도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습도 영상으로 남겨뒀죠. 화가 난 윌리엄이 이제 잭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잭이 이때 야, 나 칼 갖고 있어 하면서 위협을 하게 돼요. 이 영상이 무려 3만 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 잭이 남긴 커멘트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캐런의 아들이 내 영상이 떡상한 걸 알고 나를 차례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3편을 기대해라. 어쩌면 잭은 의도적으로 틱톡에서 주목을 받을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웃집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2020년 4월에 올라간 영상에서 잭은 총까지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바로 내가 이웃을 다루는 방법이지. 그러면서 뭐 더넨 가족의 집 주소를 인터넷에 뿌릴 거다라고 협박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팔로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낄낄거리면서 사실상 잭을 더 부추겼습니다. 일부는 아예 더넴 가족의 집에다 계란을 던져라, 타이어 펑크를 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 악연이 있던 중 둘째 아들이 이제 길에 있었는데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넴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잭을 만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잭은 뭐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때 엄마 캐서린을 거치게 밀기까지 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잭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분노가 막 치민 캐서린과 아빠 팀 그리고 큰아들 윌리엄까지 나서서 잭 내 현관문을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더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되죠. 잭의 아내 세라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태연이 이광경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세요. 잭이 집에서 이제 되게 무시무시한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의 모습을 드러낸 잭. 손에는 두 개의 칼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죠. 칼을 휘두르면서 큰아들 윌리엄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팀이 그걸 가로막게 되죠. 근데 잭이 이번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더니 팀을 공격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잭이 쥐고 있던 칼로 그를 수차례 찌르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사건 직후 잭은 911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방에 온통 피투성이에요.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덮쳐서 제가 엄청 맞았고 제 온몸이 피로 덮여 있어요. 그 사람들 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도 뻔뻔했는데요. 이후 팀은 급하게 병원으로 소송이 되었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넴 가족은 전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고 잭은 그 길로 연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타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 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조사 결과 평소에도 몇 년 전부터 이 더넴 가족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겼다라는 점, 게다가 그걸 또 틱톡에 공유를 하면서 조회수를 얻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극이 벌어진 그 순간에도 아내가 비디오로 찍고 있었다는 점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결국 잭은 의도적으로 팀을 공격했다라는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쩌면 그는 칼로 찌르는 순간에도 이 영상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사실 뉴저지 경찰은 이 잭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과거 잭네 집에 출동했던 경찰의 모습을 찍어둔 이것 또한 틱톡 영상이에요. 근데 경찰은 그저 이웃 간의 단순한 갈등이려니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던 거죠. 더넨 가족은 실제로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찰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잭은 보석금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가석방됐습니다. 대신 도망갈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걸 허락받아서 결국 거취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관정짓은 계속됩니다. SNS에다가 이 던햄 가족과 살인 사건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시글을 계속 남겼고요. 결국 2020년 9월 법원은 그에게 소셜미디어를 아예 사용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조차 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계정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관심을 자극했고 오히려 내가 교도관을 죽인 사람이다 라면서 약간 자랑까지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된 던햄 가족들은 적절한 법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던 이번 해 2021년 1월입니다. 잭이 이번엔 지나가던 17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고의적으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돼요. 잭이 재판장에 섰는데 던햄 가족으로서는 아니 저 자식이 완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지 않냐고 막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그러니까 잭의 변호사 측에서는 던햄 가족 살인 사건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잭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 덕분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까지 했죠. 결국 법원은 잭에게 충동장애 그리고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면서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잭은 뉴저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최근 공개된 이 사진에 의하면 얼굴이 좀 멍으로 뒤덮여 있죠. 아무래도 감옥에서 나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잭은 죄를 뉘우치는 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도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틱톡 유명세를 바라면서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버린 관종인간 잭.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잭에게 내려질 처벌이 이런 류의 범죄의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의 죄의 무게에 맞는, 그의 욕심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유폴라에 살던 남편 바비와 아내 세를린 제이미슨, 이 부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늘 속세와 떨어져서 외딴 곳에 집을 짓고 6살 된 딸 메디슨과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가족은 당장 이사라도 갈 듯 뛸 듯이 기뻐했죠. 그들을 설레게 한 곳은 거주지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레드오크라는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 5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인데 심지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도 있었죠. 매물로 나온 땅이 40에이커 정도, 크기가 축구장 80여 개 정도의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동물도 키우고 농장도 하면서 딸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을 만끽할 걸 생각하면 정말 최상의 장소겠죠. 얼마 후인 2009년 10월 8일, 일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레드오크 땅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부부는 딸과 또 키우던 개도 데려가서 근처에서 1박 정도 여행도 즐긴 후에 다음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신나게 집을 나서게 되죠. 그로부터 약 8일이 흐른 10월 16일, 레드오크 인근을 지나던 한 사냥꾼들이 숲속에 버려진 트럭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가 잠겨져 있었고요. 안에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안에 갇혀서는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창문을 깨서 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가 며칠을 굶은 듯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 핸드폰, 지갑 2개, 자켓, 빈 약통, 진통제 등이 발견됩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토대로 누구의 차인지 소유주를 파악했더니 바로 8일 전 땅을 보러 떠났던 제이미슨 일가족이었죠. 우선 경찰은 가족이 초행길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차에 강도를 당했거나 저항을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거액의 현금도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면 이들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멀리는 못 갔을 텐데. 한편 아리송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있던 핸드폰인데 안을 보니까 숲을 배경으로 해서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이가 좀 짜증이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이 표정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도대체 언제 찍혀진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가족이 집을 떠나기 직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게 되고 마침 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행 전날 밤인데 차고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부부의 기이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에 짐을 옮겨 싣고 있는데 종종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냥 가만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찰 집 내부를 수색했죠. 그런데 의외의 물건들이 발견돼요.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디서 보지 못한 기이한 도구들까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모두 주술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부는 당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6살 된 딸을 데리고 떠난 이 여행이 단순히 땅을 보러 갔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경찰로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어린 6살 아이가 관련된 실종이고 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숲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 주변 진흙에서 어린아이 발자국을 포착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는데 거기가 바로 핸드폰에서 본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힌 곳입니다. 핸드폰 GPS 기록을 보니까 가족이 여기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른 게 확인돼요. 이후의 기록대로라면 핸드폰이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후의 가족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차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운전석 뒤쪽에 두툼한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나로 무려 4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죠. 이걸 가지고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다고요? 경찰은 이 돈을 발견했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이미슨 가족이 살고 있던 이 유폴라 지역은 마약 범죄가 빈번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도 혹시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더불어 차 안에서 빈 약병과 진통제까지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죠. 혹여나 마약 자금을 운반하다가 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차에 있던 진통제는 과거 남편 바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꾸준히 복용해왔던 일반적인 약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 역시 아니 무슨 마약 거래냐 라면서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험한 자리에 6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제외되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게 돈만이 아니었죠. 차에서는 아내 쉐를린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편 바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이게 무려 11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살인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쉐를린은
평소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어디에서도 그 권총은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셰릴리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쓴 편지 내용을 사실 봐도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셰릴린의 이상 행동은 실종되기 전에도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하더니만 그냥 엄마를 길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직도 딸이 왜 그때 그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릴린은 자신의 6살 된 딸 메디슨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면서 땅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당사자도 셰릴린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남편은 물론 딸까지 살해하고 사라졌다? 경찰은 이걸 너무 극단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헬리콥터, 드론, 여기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300여 명의 지역 봉사자들이 각각 팀을 나눠서 여기저기 수색을 했죠.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숲이니까 울창한 나무와 바위 사이사이를 다 찾으면서 가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달이 흘렀고 일가족은 발견되지 않았죠.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제이미슨 가족의 행방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면서 몇 년간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오클라호마 레티머 카운티의 외딴 숲속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냥꾼들이 발견합니다. 수거를 해보니까 어른 2구 그리고 아이 1구의 유골이었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2014년 7월 이 유골이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이미슨 일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골이 놓여있던 장소, 여기는 그 트럭이 있던 장소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긴 힘든데 왜 못 찾았던 걸까요? 혹시 누가 시신을 여기에 옮긴 건 아닐까요? 시신이 이미 유골 상태였기 때문에 끝내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도대체 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한데 사실 경찰은 지금껏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가설이 생겨납니다. 제이미슨 일가족이 사이비 종교 혹은 악령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에 심취했다라는 걸 토대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 남편 바비는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집 지붕에서 악령을 봤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령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좀 알고 있냐?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셰릴린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6살 된 딸의 반응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에밀리라는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죽은 애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러고 보니까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을에서 여러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셰릴린, 그 아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집 앞 창고와 동네 벽면에다가 알 수 없는 문구와 사인 같은 걸 칠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악령 퇴치인가요? 이걸 불편해하는 이웃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었겠죠. 또 어느 날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누군가 이 고양이를 독살한 거다라고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녀다라고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이 가족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들 쉐를린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떠도는 소문으로는 유폴라 마을이라는 곳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지역인데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살아있던 주민들이 몰살당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제이미슨 가족이 살던 집, 여기는 원주민 중에 주술이 능한 이들이 비석을 놓고 있던 땅이었죠. 이후에 그걸 치우고 집을 지었는데 원주민의 영혼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이 주민들 사이에선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제이미슨 일가족이 실종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거 혹시 악령의 저주 아니야? 라는 비과학적인 소문이 돌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는 가설. 물론 그 트럭 주변에서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의 차를 세우고 총을 겨눠서 가족을 차에서 내리게 했을 수도 있죠.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디슨의 그 마지막 기이한 사진, 이것도 어쩌면 범인이 찍었기에 아이의 표정과 어떤 행동이 좀 불편하고 두려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범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차 안에 거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아닐 텐데 평소 가족과 불화가 있던 사람을 수색하던 중 한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남편 바비의 아버지 바비였는데요. 아버지. 평소에도 워낙 난폭한 성격이었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가족들에게도 손찌검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마약쟁이로도 유명했습니다. 밥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부부한테 임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바비가 소송을 걸게 됐고 분노한 바비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라면서 2번이나 자신의 차로 아들을 친 적이 있는 전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목숨의 위험을 느낀 아들 바비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해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실종되기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지인이 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하에 가장 유력한 범인 아버지. 하지만 가족이 실종된 지 2달 후인 12월, 밥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설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추측이죠. 잠깐 차를 세우고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길을 잃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그때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안에 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단순한 사고 실종이란 얘기인데 그렇게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숲에서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 그게 다시 차 안에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가족들이 차 밖을 2번이나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정말 제이미슨 일가족 실종은 이상합니다. 평소 집에서 악령이 보인다고 호소했던 가족, 또 아버지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남편, 불안한 정신 상태로 괴로워하던 아내. 이걸 다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땅을 보러 떠난 이들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제이미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지역의 슬픈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